우물가에서 칼이 날아왔습니다. 무열의 팔을 스치고 막아라! 지나간 칼끝이 땅에 박혔지요. 얕은 상처였으되 피가 배어났습니다. 앞에는 우두머리가 돌을 들고 서 있었고 옆에는 이미 한 번 넘어뜨렸다고 여겼던 자가 다시 일어서 있었지요. 우물가는 순식간에 사방이 막혀버렸습니다. 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사람 하나가 산길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보였지요. 어둠 속이었으나 걸음걸이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흘 전 가은의 물동이를 받아 들어주던 그 사내, 마을에서 가장 착하다 불리던 두봉이었습니다. 가은이 돌미울에 발을 들인 것은 닷새 전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뒤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 흘러들어 우물 하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골짜기 마을이었지요. 가은 역시 그렇게 흘러들었습니다. 강고 노비시장에서 끌려다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몸이었지요. 마을 어귀에서 가은을 처음 받아든 것은 한양댁이었습니다. 50 초반의 여인으로 말은 아끼되 한 번 꺼낸 말은 무거웠고 사람을 다그치는 법이 없었으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지요. 가은은 한양댁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요. 어느 저녁 한양댁이 말없이 국그릇을 밀어주며 손을 가만히 덮었을 때 가은의 입에서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한양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릇을 한 번 더 채워주었습니다. 낮이면 가은은 한양댁 곁에서 콩을 고르고 쌀을 씻었습니다. 말수가 없었지요. 마을 일에 나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을을 알아가는 중이었지요. 밤이 되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면 손끝부터 식었지요. 강가 마을 끌려가던 밤 사람이 짐짝처럼 불리던 장터. 물소리 하나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끌고 왔습니다. 그 무렴무열도 돌미울에 있었지요. 강고를 오가는 길에 이 마을을 들르는 것이 습관처럼 된 사내였습니다. 한양댁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 역시 한양댁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말이 없었고 묻는 것도 없었으며 마을 일에 끼어드는 법도 없었지요. 다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기면 혼자 움직이는 사내였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한양댁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무열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단검을 손보고 있었지요. 가은은 마당 귀퉁이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한낮이었지요. 그때 살인문 쪽에서 두봉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0 남짓이었고 늘 멋쩍게 웃으며 다니는 사내였지요.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어르신 지게를 받아 나르고 무너진 담 귀퉁이를 손봐주고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 세웠지요. 가은이 마을에 처음 들어오던 날 물동이를 받아 들어준 것도 그였습니다. 한양댁도 두봉이라면 믿을 만하다 하였고 마을 사람들 모두 그 사내를 살가운 눈으로 보았지요. 두봉은 문간에 서서 마당을 한번 둘러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울 일 없습니까? 한양댁이 빨랫줄에 걸던 손을 멈추었지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없네. 조금 있으면 밥을 하니 밥이나 먹고 가게나. 두봉도 한박웃음으로 받았지요. 이장 어르신 댁에 먼저 들러야 한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왔던 그대로 웃음을 얼굴에 달고 뒤돌아섰지요. 살인문을 나서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잘 계십시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양댁은
다시 빨랫줄로 손을 올렸지요. 마당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무열의 숫돌 소리가 낮게 이어졌고 빨랫줄이 가볍게 흔들렸지요. 가은의 손이 나물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에게도 건네지 않는 말처럼 아주 낮게 중얼거렸지요. 도우러 오는 사람의 눈이 아닌데 마당에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귀는 말이었지요. 가은은 말을 흘리자마자 다시 나물로 시선을 내렸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열의 숫돌 소리가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마루 위 무열의 눈이 가은 쪽으로 조용히 흘렀지요. 강고 노비시장에서 끌려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여인이 마당 귀퉁이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그것을 읽고 있었지요. 도우러 오는 사람의 눈과 들여다보러 오는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겁먹은 눈으로 고개만 숙이고 다니는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무열이 자신을 보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요. 그냥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돌 소리가 다시 낮게 이어졌지요. 한양댁은 빨랫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그 말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 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무열은 두봉의 눈빛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은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요. 두봉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들어갈 때는 늘 웃음이 앞에 있었지요. 짐을 받아들고 무너진 담 귀퉁이를 가리키며 혀를 차고 어르신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전부인 사내였습니다. 허나 나올 때는 달랐지요. 웃음이 먼저 사라지고 그 뒤에 눈이 남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자의 눈이었지요. 두봉이 다녀간 집들에서 작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열려있던 창고 문이 잠기거나 땅 문서를 넣어두었다던 괴짝이 비어있거나 하였지요. 그리고 두봉이 다녀간 날이면 어김없이 그날 밤 우물 쪽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흘렀습니다. 소문은 사흘도 되지 않아 마을 전체를 덮었지요. 밤마다 우물 쪽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은 것은 우물 옆집 과부였지요.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두레박을 떨어뜨리고 기절하여 들어왔습니다. 장정들도 해가 지면 우물 쪽 길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아이들은 낮에도 그쪽으로 얼씬하지 않았지요. 무열은 그날 밤 우물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흙 위로 사내 신발 밑창이 두 종류 찍혀 있었지요. 하나는 마을 쪽으로, 하나는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발자국을 남기지는 않는 법이었지요. 무열은 그 자국을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지요. 허리춤에 관아 패를 차고 있었으되 행색이 너무 번드르르하였고 백성 앞에 서는 몸짓에는 장사꾼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사내는 우물가에 서서 물을 기르러 나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지요. 우물가가 불길하다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맺힌 것이 있는 자리이니 우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잠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지요. 귀신이 맺힌 자리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기운이 사람에게 옮겨 붙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를 들으며 겁을 쌓아온 마을 늙은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겁이 커지면 사람은 제 살던 자리마저 스스로 버리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한양댁은 두레박 줄을 손에 쥔 채 그 사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열은 우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느티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가은은 한양대 뒤편에 서서 그 사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얹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서지도 않았지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말을 이어갈수록 가은의 눈이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말이 끝날 때마다 사내의 눈이 우물 옆 빈터 쪽으로 쏠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은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한양대기 두레박을 길어 올렸습니다. 사내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지요. 들은 것도 아니고 못 들은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무열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걸어왔지요. 말없이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셋은 그렇게 우물가를 벗어났지요. 사내의 목소리가 뒤에서 이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짧았습니다. 좁은 흙길이었고 바람도 없었지요. 무열이 앞에서 물동이를 들고 걸었고 한양대기 그 뒤를 따랐으며 가은은 한 걸음 물러서서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한양대기 걸음을 늦추며 가은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혼자 오지 말거라. 그뿐이었습니다. 더 덧붙이지 않았지요. 가은은 잠깐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말하였지요. 어머니, 저자는 우물이 무서우니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빈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한양대게 발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눈이 조금 동그래졌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가은을 한 번 더 보았지요. 그러고는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앞에서 물동이를 들고 걷던 무열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었지요. 그날 오후 무열은 창고 뒤편을 뒤졌습니다. 집단 아래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땅 모양과 창고 위치, 우물터에서 산 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이 끝자락에는 먹으로 눌러 찍은 기묘한 자국이 있었지요. 용의 발톱을 흉내낸 것 같기도 하고 글자라기엔 너무 짧은 표식이었습니다. 무열은 강호를 떠돌면서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지요. 허나 확신하기엔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지요. 그날 밤 울음소리가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처연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가은은 이번에 도망치지 않았지요. 문간에 서서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허나 소리가 나는 방향과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소리는 우물 왼편에서 났는데 그림자는 오른편 창고 쪽으로 비껴 들어갔지요. 무열은 이미 느티나무 그늘을 벗어나 우물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박한 밤이었지요. 무열은 우물 등 뒤 언덕과 말라가는 대추나무, 그 뒤편 돌무더기까지 한 번에 눈에 넣었습니다. 칼에 손을 얹지는 않았지요. 상대가 얼마인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무열은 소리보다 소리와 반대편 돌무더기, 그늘에 웅크린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물 옆 하얀 천이 한 번 들썩였지요. 소리를 내는 자 하나, 그림자를 움직이는 자 하나, 뒤를 지키는 자 하나였습니다. 무열이 한 걸음 옮기자 사내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짧은 쇠붙이를 든 자들이었지요. 법도 같은 것은 없었으되 사람을 겁주는 데는 익은 몸놀림이었습니다. 무열은 첫 번째 사내의 손목을 꺾었고 두 번째 사내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지요. 정확하기는 하였으되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넘어지면서 무열의 소매를 잡아 끌어 균형이 잠깐 흔들렸지요. 그때 돌무더기 뒤에서 우두머리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40, 50에 가까웠고 낯빛은 거칠었지요. 허리에 찬도는 꽤 달아 있었고 발놀림에는 오래 길바닥을 구른 자의 낌새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을 이리 잘 믿을 줄은 몰랐지. 몇 밤만 더 올려댔으면 제 발로 다 물러났을 텐데. 무열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먼저 치고 들어왔지요. 어깨를 낮추고 짧게 찌르는 도법이었습니다. 무열이 옆으로 빠지려다 뒤에서 일어선 사내와 몸이 부딪혔지요. 이미 쓰러뜨렸다고 여긴 자였습니다. 칼끝이 무열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얕은 상처였으되 피가 배어났지요. 무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에 있던 자를 팔꿈치로 쳐 다시 넘어뜨리고 우두머리와 다시 마주섰지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얽히는가 싶더니 무열의 칼이 짧게 우두머리의 팔과 어깨 사이를 베었지요.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칼을 쥐지 못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두머리가 돌을 떨어뜨리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화려하지 않은 칼이었습니다. 한 번 상처도 입었습니다. 허나 서 있는 것은 무열이었지요. 우두머리가 쓰러지면서 품에서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창고에서 찾은 것과 같은 검은 발톱 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무열은 그것을 발끝으로 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사람 하나가 산길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보였지요. 두봉이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창고 뒤편을 지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지요. 무열은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따라가지는 않았지요.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확인도 없이 사람을 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으니까요. 잠시 뒤 가은이 왔습니다. 멀찍이 서서 우물가를 바라보았지요. 넘어진 사내들과 땅에 떨어진 칼들을 보면서도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열과 눈이 마주쳤지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횃불이 늘어났고 웅성거림이 우물가를 채웠지요. 넘어진 사내들을 보고 놀라는 이도 있었고 천 조각과 울음소리의 정체를 듣고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는 이도 있었습니다. 무열이 모여든 젊은 장정들을 향해 말하였지요. 이 자들을 창고에 묶어 두시오. 장정들이 움직였습니다. 붙잡힌 자는 셋이었지요. 소리를 내던 자, 그림자를 움직이던 자, 그리고 돌무더기 뒤에서 나온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두머리는 어깨에서 피가 흘렀으되 끌려가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장정들이 그 셋을 창고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온 것은 그때였지요.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우물가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무열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지요. 고맙네. 내일 아침 저 자들을 관하로 넘기도록 하겠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다들 들어가시오. 밤이 깊었소. 횃불이 하나둘 꺼졌고 사람들이 흩어졌지요. 우물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이 상황을 정리하자 웅성거림도 가라앉았지요. 무열은 가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가은이 먼저 걸음을 옮겼지요. 무열이 그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양댁 집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이었지요. 가은은 한 발짝 뒤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요.
얼마쯤 걸었을까요? 가은의 눈이 무열의 어깨 쪽으로 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자락이 약간씩 들썩였지요. 그 사이로 핏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얕은 자리였으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금씩 번지고 있었지요. 가은은 말없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열이 돌아보았지요. 가은은 이미 치마 아랫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지요. 소리 없이 단을 잡아 뜯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어둠 속에 짧게 났지요. 무열이 멈칫하였습니다. 가은은 개의치 않았지요. 뜯어낸 헝겊을 쥔 채 무열의 팔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열은 잠깐 그 손을 보다가 팔을 내밀었지요. 가은은 말없이 헝겊을 둘러맸습니다. 손길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요. 매듭을 단단히 짚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지요. 무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어찌 나왔소? 가은은 잠깐 앞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하였지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걸음 더 걷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혼잣말처럼 낮은 소리였지요. 이 마을이 좋습니다. 빛이 좋아요. 무열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을 보며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가은도 한 발짝 뒤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조금 불었지요. 흙길 위로 두 사람의 발소리만 낮게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봉은 마을에 없었습니다. 자리도 입고 다니던 옷까지 몇 점도 그대로였지요. 급히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란이 일기 전에 이미 마음을 먹고 있던 자였지요. 아무도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양댁이 아침 밥상을 차리다가 조용히 말하였지요. 두봉이가 없어졌구먼.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럽다 하였습니다. 허나 무열은 갑작스럽지 않았지요. 다만 진작 알아채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장 웃는 얼굴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눈빛을 먼저 익은 것은 무열이 아니었습니다. 관하로 넘겨진 자들이 입을 연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셋 가운데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소리를 내던 자였지요. 본래부터 담이 작은 자였는지 관아 마당에 들어서던 날부터 이미 낯빛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문초가 시작되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술술 내뱉었지요. 흙도 패였습니다. 강고 일대와 북쪽 물자 길목을 손에 쥐고 움직이는 무리였지요. 땅을 빼앗는 방식이 칼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만들고 소문을 흘리고 사람이 스스로 겁먹어 나가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돌미울은 그 무리가 점찍어 둔 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강고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물자 길목에 돌미울 우물 옆 빈터가 딱 걸려 있었지요. 그 자리에 거점 하나를 박아두면 북쪽 길 전체가 손안에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두봉은 그 무리가 반년 전부터 심어둔 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쌓고 어느 집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땅 문서를 가졌는지, 누가 겁이 많은지를 속속들이 꿰어 흙도패에 흘리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드나들던 시간 전부가 그 무리에게 흘러들어간 셈이었지요. 그리고 문초가 끝날 무렵 소리를 내던 자의 입에서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묵룡. 실수처럼 나온 말이었지요. 뱉고 나서 제 입을 틀어 막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 사람이 그 이름을 받아 적었지요. 흙도패의 윗선이라 하였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몰랐고 얼굴을 본 자도 없었지요. 다만 북쪽에서 움직이는 자라 하였고
짐과 사람과 길을 함께 쥐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무열의 귀에 들어온 것은 마을로 돌아온 관아 심부름꾼을 통해서였지요. 무열은 듣고도 얼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의 종이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지요. 검은 발톱 자국. 밤길. 북쪽 둘째 길. 이제 거기에 이름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묵룡. 가은은 그 이름을 전해 들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요. 허나 가슴 한쪽을 차갑게 긁고 지나가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피하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열은 마을 늙은이 하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젊어 북쪽 길을 몇 번 오간 적 있는 늙은 짐꾼이었지요. 무열이 품에서 종이를 꺼내 검은 발톱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늙은이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오래전 비슷한 자국이 찍힌 짐패를 본 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짐과 함께 조선 사내 하나가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도 하였지요. 붙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던 사내였다고. 말수가 적고 눈이 매서웠으며 어린 계집아이를 찾는다 하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무열은 얼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 한마디를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가라앉혔지요. 어린 계집아이를 찾아 북쪽으로 떠난 사내.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오래된 무언가를 건드리고 지나가는 말이었지요. 무열은 그냥 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은은 그날 밤 잠들기 전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누구에게 들으라는 말이 아니었지요. 자기 자신에게만 들려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산 너머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과 물빛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였지요. 허나 고요한 물 아래에도 바닥은 있는 법이고 그 바닥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검은 것이 잠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